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딸을 구한 70대 아빠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이 시점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모진 고난들은 이제 웬만하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나이가 어떻든 마음의 상처는 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 TV를 보다 보니 제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있어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구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분들에겐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대체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 아내는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신혼집은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 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도 시내 식당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그 신혼 시절엔 그저 퇴근하고 아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었는지요.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세간살이를 하나둘씩 장만할 때면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였죠. 결혼하고서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 임신 기간 내내 뭘 잘 먹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보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여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내가 일 끝나고 돌아올 때 당신 먹고 싶은 거 사올게. 괜찮아. 어머, 여보, 여기 좀 만져봐. 애가 벌써 발길질을 하네? 여기 봐봐, 통통거리지? 아이고, 이 녀석 참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여보, 나 다녀올게. 집에서 좀 푹 쉬고 있어. 다녀오고서 내가 청소랑 빨래 다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알았어, 여보. 잘 다녀와. 아내는 거의 출산 전까지 잘 먹질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을 땐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반나절을 꼬박 고생하고서 오랜 산통 끝에 아는 딸을 출산했거든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서 저흰 더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딸은 너무도 순하고 착했습니다. 배만 든든하게 채워주면 딸은 어디서든 잘 자더라고요. 특히나 저와 아내를 볼 때면 딸은 항상 방긋방긋 웃어주곤 했는데 그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할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네요. 너무나도 순하고 착한 딸을 키우며 저흰 둘째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3살쯤 되었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또 생겼죠. 그땐 아내가 입덧도 거의 없었고 밥도 잘 먹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3달쯤 지났을 때 갑작스런 출혈에 확인을 해보니 아이가 유산이 된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아내는 2번이나 더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아내는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던 둘째였기 때문에 유산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아내를 곁에서 보면서 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의 손을 붙들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 둘째니만 마음 접읍시다. 이러다가 당신 몸만 상하겠어. 이쯤에서 그만하고 우리 지영이만 열심히 잘 키우자고. 여보, 우리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난 도저히 포기 못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여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난 지영이만으로도 충분하고 거기다가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당신이야. 더 이상 이렇게 당신 건강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러다 당신 건강 나빠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여보, 우리 지영이 하나만 보면서 삽시다. 나한텐 당신이 제일 중요해. 아낸 그 후로도 계속해서 둘째를 갖고 싶어 했지만 전 그런 아내를 내내 설득했고 결국엔 저흰 딸아이 하나로 만족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딸을 위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키웠어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삐뚤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와중 딸이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전 한순간에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허허벌판 같았거든요.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하는 막막함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당시 제 나이가 40을 갓 넘긴 때였는데 새롭게 직장을 구하기엔 나이도 애매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어려워 일자리 자체가 귀했었죠. 아낸 괜찮다며 절 위로했지만 전 속으로 매일같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처지를 듣고선 조심스럽게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효구가, 너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택시 운전 해보는 건 어떠냐? 기사로 시작해서 하루 벌다 보면 그래도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택시 운전? 내가 해본 일도 아니고 괜찮을까? 너 운전 잘하잖아. 처음에만 좀 어렵지? 자격만 따면 효국이 넌 충분히 잘할 거야. 아, 마침 자리도 하나 있고. 그렇게 전 택시 운전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고 택시 기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동이 트기도 전에 나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내내 도로 위를 달려야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어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겐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전 택시기사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하지만 기사 생활이 길어질수록 현실의 벽도 그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산악금은 매년 오르고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도로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의 불만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택시회사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회사를 내놓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터라 전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필요한 자금을 모아 정말 간신히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또 인수하고 나니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차량 고장도 잦았고 기사들 마음도 이미 뜬 지 오래더라고요. 처음엔 괜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매일같이 차고지에 나와 기사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기사들 얘기도 듣고 불만이 있으면 또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갔고요.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더니 차츰 기사들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엔 항상 사람들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젠 오히려 저희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차츰 그렇게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친척들에게 빌렸던 돈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생활도 많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 무렵 딸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점점 상황이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부모로선 더할 나위 없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똑부러지고 성실했던 그런 착한 아이라 분명 어디서든 인정받고 잘할 거라고 믿었죠. 역시나 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됐습니다. 딸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저희는 참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30대가 되었을 때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듯 보이더라고요. 저희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저희가 떠나고서 딸이 혼자 남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선자리를 권한 적도 있었어요. 지영아, 아빠가 아는 사람 아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 시간 되냐? 들어보니 참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착하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아빠, 난 솔직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결혼하면 내 일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아, 네 일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좀 만나봐. 됐어, 아빠. 그냥 난 지금이 편하고 좋다니까. 엄마랑 아빠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고 내가 더 신경 써줄 수도 있고. 안 그래? 사실 딸의 말을 듣고서 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딸이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다 보니 딸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더더욱 자신이 엄마를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집만 챙길 수 없는 노릇이라 아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은 듯 보였고요. 아무리 제가 선자를 마련하고 설득을 해봐도 딸의 마음은 정말 굳건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쉽게 딸은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딸이 어느새 40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에게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저희는 딸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아빠, 엄마, 나 실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순간적으로 저와 아내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말에 저흰 동시에 손으로 입을 막게 되었죠. 그 사람이랑 결혼 전제로 지금 만나고 있어. 뭐? 아,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아니, 언제부터? 그것보다 어떻게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몇 살이야? 어떻게 생겼는데? 집안은 어떤 집이야? 아, 아빠, 하나씩 물어봐. 일단은 지금 대학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고 해외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들어왔대. 뭐 아직 그쪽 집안까진 잘 모르겠고. 근데 들어보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도 사람이 참 건실하고 성실해. 아빠도 보면 좋아할 거야. 그때 만나는 사람을 설명하는 딸의 얼굴은 무척이나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는 자신이 만나고 있다던 남자의 학교 사이트를 보여주며 남자친구가 정말 그 학교 부교수로 올라와 있는 걸 보여줬고 딸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저희가 딱 보기에도 사람이 참 성실하고 우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뒤 딸은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낸 딸의 남자친구가 인사로 온다는 소식에 아침 새벽부터 손수 장까지 봐오며 식사를 준비했어요. 전 그런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너무나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지영이가 진짜 결혼할 모양인가 봐. 내내 우리 지영이 언제 좋은 짝 만나나 했었는데 이렇게 인사 온다는 거 보니 정말로 그럴 생각 있는가 보지? 당신 그렇게 좋아? 내내 품에 껴안고 있던 딸내미 이제 보내줘야 하는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난 우리 지영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우리 품을 떠난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상해. 당신도 참 우리 가고 나면 지영이 혼자 남을 생각하니 슬프다며. 오늘 한번 지영이 남자친구 잘 봐보자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겠지 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딸의 남자친구를 보고 나니 참 듬직하고 남자답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 아버님. 그리고 이건 약소하지만 선물입니다. 해외 나갈 때면 그 나라 술을 한 병씩 사오는데 이번에 다녀왔던 곳에서 사온 술이에요. 평상시엔 원래 술을 잘 안 마시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한 병 가지고 와봤습니다. 고마워요. 앉아서 일단 식사 먼저 하죠. 딸의 남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딸을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그날 저희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싶다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흰 당연히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예비 사이는 종종 저희 집으로 와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사실 아직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어색하고 불편할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불편한 기색 없이 저희 집에 너무 즐겁게 왔다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예비사돈 댁에 처음 인사를 갔다 오던 날 저희 딸을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딸 손에 이것저것 과일들을 들려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딸은 웬일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전 처음에 예비 사돈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 아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물었죠. 왜? 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쪽 집안에서 뭐라고 안 좋은 말이라도 했어? 아니, 그런 건 없었어. 그럼 왜 이렇게 네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어? 그게 예비 시댁에 막상 인사하러 가니까 엄마 아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던지 내가 정말 결혼하는구나 실감도 나고 거기다가 예비 시부모님이 얼마나 날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 예전에 엄마랑 아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 예비 시부모님은 아직도 두 분이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신대. 남자친구가 내내 생활비 드린다 어쩐다 해도 한사코 그거 다 거절하시고 끝까지 두 분님으로 사시겠다고 그러시는 모양이야.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 저흰 착한 딸아이를 토닥이며 안아줬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니 예비 사돈댁 두 분도 참 좋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생활이 바빠서 길게 보지 못했지만 짧게 식사라는 와중에도 두 분이 저희 딸에게 반찬도 올려주시고 내내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면서 딸은 저희 생각이 많이 났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나 성격 좋은 예비 사이가 부모를 닮았구나 하는 마음에 저희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서 딸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니 두 사람은 참 한번 투닥거리지도 않고 잘 지내면서 결혼 준비를 잘하더군요. 저희 역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흰 예비 사돈 내외를 위해 정말 좋은 한정식집을 알아보고 딸아이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비 사돈댁 사정을 미리 듣고 알았기 때문에 되도록 부담 없이 상견례를 치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오고서 저희 부부는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 만나게 된 예비 사돈을 보고서 사실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분께서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덩치가 컸던 예비 사위와는 다른 모습에 좀 놀라긴 했지만 이내 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돈.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 지영에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희가 일찍 온다고 서둘렀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얼른 앉으시죠.
여기가 그래도 식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바깥 사돈의 걸음이 좀 불편해 보이시더군요. 어디가 편찮으신가 생각하고 있던 그때 예비 사돈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가 오래전에 절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족을 한 상태고요. 많이 놀라셨죠?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몰랐네요. 저희가 그럼 사돈댁 근처로 갈 걸 그랬나 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가 갔을 텐데,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몸이 불편하실 텐데도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죠. 사돈댁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진 충분히 저희 힘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야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요. 자식 키우는 부모들 중에 노후부터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당연히 자식 먼저 잘 키우려고 하지요.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다 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비 사돈 네 분께선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면 딸아이한테 맛있다며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하시고 배려도 참 많이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치러졌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딸아이 하나다 보니 되도록 결혼을 할 때 제대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돈댁에 부담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기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딸 내외 신혼집을 저희 쪽에서 마련해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의 말을 듣고서 당연히 예비 사돈댁에선 많이 놀라하셨어요. 저희 쪽에선 해줄 게 없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저흰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딸이 이렇게 결혼할 때가 되면 꼭 저희 힘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딸이랑 사위한테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사돈댁에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딸 시집 보낼 생각하다 보니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싶고 다 똑같지요. 오늘 이렇게 사돈 두 분을 만나 뵈니 저희 딸이 참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제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저희 딸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 탓에 저희가 더 부탁을 드려야죠.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 전 예비 박가사돈께 제 명함을 전달하면서 편하게 연락도 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마음 한켠으론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예비 사돈댁을 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전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전화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가사돈이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재성이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사돈, 잘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제가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나저나 오늘 시간이 좀 되실까요?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은데. 아유, 그럼요. 시간 당연히 되죠. 애들한테 시간 좀 내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애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혹시 저희 둘이서만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사돈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저희 둘이서요? 남자끼리 얘기하자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돈. 그럼 이따 뵙죠. 처음엔
예비 사돈이 둘이서만 보자는 말에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니 혹시나 결혼 준비 때문에 다른 고민이 있으신 걸까 싶더라고요. 자식 결혼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모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서 전 예비 박가사돈과 함께 한 선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박가사돈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소주를 2잔 연달아 드시더니 고개를 숙이시곤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혹시나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한테 이렇게 다 보자고 연락도 주시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사돈,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나가지고 애비된 사람으로서 제대로 자식을 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사위야 누가 봐도 잘난 대학 부교수인데 저보다 자식을 더 잘 가르치셨지요. 저야말로 저희 딸 예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전 우리 사위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따뜻하고 배려심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전 처음에 그저 걱정된 마음에 거기다 저희 쪽에서 신혼집까지 해주겠다고 얘기까지 나오니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찾아오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든 사돈의 마음을 진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서 박가사돈께선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 사돈께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부모 앞에서는 어리광도 부리고 말썽도 피우고 그러는 거죠.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앞에서까지 격식 차리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사인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 말 들으시고 너무 충격받으시지 마시고 꼭 이 결혼 좀 알려주십시오. 이 결혼시키면 사돈 따님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큰일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더니 박가사돈께선 다시 소주잔에 소주를 채우시더니 연거푸 잔을 들이마시고선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박가사돈 얘기를 듣고서 정말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요. 사돈, 우리 재성이가 아닙니다. 걔는 김재성이 아니라 김대성이에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재성이가 아니고 대성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쌍둥이고요. 대학 부교수인 아들은 대성이가 아니라 재성입니다. 다른 쌍둥이 형제죠. 뭐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가사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꿈인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제 표정을 보시고선 박가사돈은 계속해서 진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나쁜 애예요. 지금 사돈께서 하시는 거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제 자식이지만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 사돈, 그게 갑자기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쌍둥이라뇨? 동생이 또 있다고요? 예,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더니 박가사돈이 보여준 건 바로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오래전 찍은 사진 같았는데 그 안엔 젊어 보이는 예비 사돈 네와 함께 남자아이 둘이 서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나니 정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진짜 박가사돈께서 하는 말이 사실인가 싶은 생각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가사돈께서는 오래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심지어 예비사이는 친자식도 아니었더라고요. 아낸 재혼이었고 전 초혼이었습니다. 아낸 전 남편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같이 제가 거둬들였지요. 애들이 5살 때 그렇게 전 그 애들을 입양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살림에도 두 아들을 키우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세신사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두 아이들은 쌍둥이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 다르게 크더라고요. 큰애인 대성인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을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세신사인 절 보고서 밖에서 나는 척도 하지 않았죠. 그나마 동생인 재성인 저희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컸습니다. 그 덕에 대학을 나와 부교수까지 할 수 있었고요. 첫째 대성인 어릴 때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치더니 결국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예? 교도소요? 그럼 지금 교도소까지 다녀온 사람이라는 겁니까? 대체 왜 그럼 상견례 자리까지 나오신 겁니까? 예? 이렇게 절 찾아 얘기하실 거면 애초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언젠가부터 큰아들이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 아들이 폐악질을 부려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점점 손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만 집안 직기들을 다 때려 부수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아내에게까지 행패 부리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형꼴을 보고 싶지도 않다며 아예 연을 끊어버렸고 근처에만 가도 신고하는 통에 큰아들이 저희한테만 더 심하게 굴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상견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느니 자기 결혼 망치면 저희 인생도 망쳐버리겠다는 얘기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사과하는 박가사돈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감쪽같이 저희를 속인 예비사이도 무척이나 괘씸했지만 이제와 모든 진실을 밝히는 박가사돈의 태도도 수상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박가사돈에게 따져 물었죠. 그렇게 아들이 남들 속이는 걸 다 보고서도 통제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결혼을 말려야 한다고 이제서야 밝히시냐고요? 처음엔 아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사돈 네 분들 보곤 우리와는 참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저희에게도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느껴졌어요. 처음 사돈 따님 보고서도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느껴졌는데 사돈 네 분 보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집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망쳐놓게 되면 정말 저희 부부가 천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꼭 이 결혼은 막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얘기하게 되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오열하는 박가사돈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늘 당당해 보였던 예비사위와는 다르게 야위고 가냘픈 몸으로 눈치만 보던 예비사돈 댁이 왜 그랬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사랑으로 감싼 자식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을까 싶어 참 안타깝기도 했고요. 물론 그 나쁜 아들과 함께 저희를 속이려고 했다는 건 참 괘씸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당해온 예비 사돈네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와 둘이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날 들었던 얘긴 참으로 처참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쌍둥이 아들은 서로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큰아들이었던 예비사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만 밝히고 사고만 쳤고 사고를 수습해야 할 때만 바깥사돈께 아빠라고 불렀던 모양이더군요. 평상시엔 아저씨라고 무시하면서 가족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못된 자식이었어요. 반면 둘째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심성이 착해 늘 예비 사돈 내외를 챙겨왔다더군요. 그런 착한 둘째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예비 사돈 내외는 그렇게 큰아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집에서 아내와 딸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바로 가서 또 행패 부릴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미 둘째 아들한테도 다 얘기를 털어놓았고 떠날 것도 마련해 뒀습니다. 끝까지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네요. 그런 분들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벌을 주신다면 마땅히 벌도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비로서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제 탓입니다. 더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따님 인생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그런 바깥사돈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바로 예비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자고 하니 예비사이는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예비사이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딸은 이미 집에 도착을 한 상태였어요. 예비사이는 검은 뿔테 안경에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도착을 하자마자 저희를 보더니 사람 좋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여기 와 있었네. 그럼 같이 올 걸 그랬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 학생들 지도 좀 해주고 업무 좀 처리하느라 늦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자네, 지금 학교에서 온 거 맞는가? 네? 네. 저 학교에서 지금 막바로 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아버님, 제 이름 김재성이잖아요. 아버님 이름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비사의 눈도 한번 깜빡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정말 뻔뻔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겠네. 아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김재성 맞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여기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내민 사회 신분증은 정말로 김재성이라고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 자식은 반성이라고는 안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예비사가 내민 신분증을 쳐내고선 서류 하나를 던졌습니다. 예끼 이놈아, 어디서 사람을 속여? 김재성? 네가 진짜 김재성이야? 네가 어떻게 김재성이야? 교도소 들락날락거린 김대성 아니고? 난 네 정체 다 알았어. 어디서 감히 우릴 속이려고 들어? 너 대체 뭐 원하는 게 뭐야? 우릴 속여서 뭐 하려고 이딴 짓을 벌여? 왜 우리 딸한테 접근한 거야? 왜 그랬어? 그제서야 예비사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떨어진 서류 뭉치를 보면서 당황해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어. 사람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더니만 감쪽같이 우릴 속여?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어떻게 우리 딸이랑 거짓말로 결혼을 하려고 해? 김대성, 이건 네 전가 기록 맞지? 교도소 4번이나 드나든 놈, 너 맞잖아. 김재성이라고 사기친 거, 사문서 위조하고 변조한 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그게... 그런데 그때 예비사인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영이를 만났겠어요. 교도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이 세상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더 나쁜 일밖에 할 수 없었고 저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 정말 앞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영이하고 결혼하면 정말 새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지영이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 진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심인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거짓으로 얘기를 해? 어떻게 깜짝같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이 결혼 무효네, 무효. 절대 결혼시킬 수 없네. 자넨 다 들통났어. 앞으로는 우리 딸 만날 생각도 하지 말게. 그렇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애원을 해도 저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았는지 예비사인 거실에 서 있던 제 딸을 향해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영아, 지영이 넌 나 알잖아, 어? 비록 내가 널 속이긴 했지만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내가 잘못했어. 진심?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지금 하는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도 못 믿겠는데 그런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결혼? 아니, 우리 사이도 이제부터 끝이야. 자네 들었지? 어떻게 지금껏 키워준 부모한테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선 뻔뻔하게 여기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를 해. 그렇게 천벌받을 짓거리를 해놓고선 어떻게 우리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버님, 그건 제가 술 마시고 실수한 것뿐이에요. 자네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얘기도 하고 싶지 않네.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당장 나가고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마. 좋게 이야기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네. 다음엔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렇게 전 예비사일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에 와서도 행패를 부리며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날은 울며 불며 애원을 하다 조용히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딸도 너무나 큰 충격 속에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네요.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뻔뻔한 자식은 역시나 그날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와서는 내내 집 앞에 서 있고 기다리다 결국엔 뜻대로 되지 않으니 술을 마시고선 집에 찾아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부부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딸이 걱정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전 밖에서 난동을 피우는 그 자식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오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길 찾아와? 자네가 지금까지 우릴 속인 것도 모자라 사람 못살게 굴기까지 하는 건가? 아버님, 정말 한 번만 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뭐 솔직히 돈을 달랬습니까? 뭘 달랬습니까? 그냥 딸이랑 결혼하겠다고요. 예? 아니 결혼하겠다는데 왜 반대랍니까? 왜? 우리 딸도 자네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만나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집 사이가 될 수 없네. 그러니 당장 여기서 나가게. 못 갑니다. 못 가요.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내내 매일매일 여기서 있을 겁니다. 에?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보여드리죠.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보였던 예비사인 어디 가고 저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놈을 보면서 도저히 말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죠. 그제서야 그놈은 더 이상 저희 집 주변에도 얼씬거리지 않고 딸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들락날락했지만 법이 무섭다는 건 또 알더라고요. 사실 이 일을 겪고 난 후 딸은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서 한동안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착한 딸은 자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들었던 거였죠. 그런 딸의 마음을 저와 아내는 이해하고 감싸 안았습니다. 딸의 마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했거든요.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으면서 그렇게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가족 모두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놈의 부모님을 찾아가 성의 표시를 했어요. 그놈의 부모님은 바로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혹여나 큰아들이 자신들을 찾아올까봐 아예 전입신고도 안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사시는 곳을 물어물어 저희 부부가 찾아가니까 정말 죄송스러워 하시더군요. 전 그분들께 작게나마 사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놈이 우리 속인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던 일은 믿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딸을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구해준 건 다 그분들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봉투를 준비해드렸지만 끝까지 안 받고 싶다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지영이가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착하고 똑부러진 딸을 두셨어요. 뭐 몇 번 본 건 아니었지만 지영이 참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는 우리 큰아들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지영이겐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 꼭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덕분에 저희도 큰일 날 뻔한 일 잘 넘길 수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흰 그분들이 한사코 거절을 해도 조용히 봉투를 두고 나왔습니다. 전에 들었을 때 작은 아들이 도움을 주긴 하는데 큰아들이 그동안 친 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 딸을 생각해주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를 위해 진심을 털어놓았던 그분들께 지금은 고마운 마음만 들 뿐이에요. 그 뒤로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놈은 사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재벌은 남주지 못해 어디서 또 사고 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딸은 몇 달 전까지 쉬다가 좋은 기회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전까진 저와 아내랑 같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여행도 하고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여행을 가서도 멍하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딸이 너무나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다시 전처럼 활발해진 딸을 볼 때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때 그놈의 부모님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저희 가족은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래서 소소한 행복도 감사하게 여기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좀 더 건강을 지켜서 되도록 딸의 곁에서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려고요. 한때는 혼자 남을 딸이 걱정되어 무조건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단 지금 현실에 더 집중해서 우리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저도 이젠 택시회사 운영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노후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바빠서 나중으로 미뤄뒀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앞으로는 더 자주 보내보려고요.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더 잘 사는 게 중요하니 나중에 좀 여유로울 때 그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건 그리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진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좀 더 지금에 집중하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겐 좀 더 행복한 날들이 많으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